네, 두 번째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금융상품은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1절 신탁상품, 두 번째 대출, 세 번째 외화예급, 네 번째 신용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의 특별한 신인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에 의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다. 굉장히 어렵죠. 신탁, 믿을 신, 맡길 탁입니다.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운영을 맡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맡길 밑에 보시면 관계자를 먼저 볼게요. 밑에 가 위탁자라고 되어 있죠. 위탁자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라고 합니다.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신탁상품의 경우 고객이 위탁자가 되죠. 그러니까 위탁자란 뭐냐면 내 돈을 운영해 주세요 하고 돈을 맡기는 사람, 투자자, 고객이 보통 위탁자가 되고요. 수탁자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 대부분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믿고 운영권을 넘긴 거고요. 수탁자는 다시 그 운영을 해주는 그러한 게 이제 신탁이다라는 거고요.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특정한 재산권의 운용 및 처분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는 자. 그래서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익자는 뭐냐? 수익자란 신탁 이익을 운영을 해서 이익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럼 이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 보통은 위탁자가 자신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돈을 맡겨서 운영을 해주세요 한 사람 위탁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해서 제 아들에게 주세요 라고 한다면 수익자는 그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자는 위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탁 상품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연금 신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신탁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연금 신탁이란 개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적립금을 납입하고 또 적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납입 원본과 이익을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 신탁 상품이다. 연금 신탁은 금전을 신탁 재산으로 인수하는 금전 신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일정 기간 10년 정도 동안 납입을 하고 그 다음 55세부터 10년 동안은 그 원금과 이자까지 수익까지도 받는 연금 상품 중에 신탁이다라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원금 보존 및 그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연간 납입액 중에 100% 연간 납입하는 돈 100% 범위 내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있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연금 신탁은 금융기관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국민은행에서 연금 신탁을 계약을 했지만 이 상품을 나는 삼성증권으로 금융기관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납입 한도입니다. 납입 한도는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연금의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이후로는 연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 기간은 2013년 1월 2일부터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수령 조건은 2013년 1월 1일부터 납입기간 5년 이상, 개시연령 55세, 수령기간 10년 이상입니다. 즉 5년 이상 납입을 한 연금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인출하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도 해지했을 때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상품인데 적립기간 중, 그러니까 납입하고 있는 기간 중에 중도를 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이후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다가 다 받기 전에 그냥 나는 이렇게 매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게 힘들어요. 그냥 한 번에 주세요 해서 해지를, 그건 중도 해지거든요. 중도 해지를 하면
당해 연도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지만 그 외에 남은 돈 그냥 주세요 한 그 나머지 돈은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적립중 중도해지도 연금 수령 이후에 중도해지도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해약을 했을 때 16.5%지만 그게 아니라 연금으로 처음 약속한 것처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없느냐? 아니요, 세금이 있습니다. 받을 때 만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의 세금을 떼고요. 70세부터 80세 사이에 수령을 하면 4.4, 80세 이후에 수령을 하는 돈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특정 금정 신탁이 있고요. 재산 신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이란 뭐 장래에 상환할 걸 약속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등을 융통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죠. 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부 대출이 있죠. 그래서 고정금리부 대출은 차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금리가 일정하게 적용되는 대출이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또 반해서 변동금리부 대출은 CD 금리 또는 코픽스와 일정 기간 단위로 연동해서 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게 변동금리 대출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대출을 했는데 돈을 빌렸는데 중간에 나는 그냥 갚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상환을 했을 때도 수수료는 붙습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란 대출금을 당초에 약정한 대출 기간 이전에 갚는 거죠. 그래서 페널티적인 성격을 가진 수수료로 조기 상환 수수료라고도 합니다. 채무자 입장,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 외화예금 상품입니다. 지금 외화예금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화예금에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봤죠. 2019년도에도 달러 예금은 수익을 많이 냈던 상품입니다. 외화예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달러 기반된 것도 있고요. 달러 외에도 유로라든지 다른 다른 국가의 그 통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통화가 있지만 우린 대표적으로 달러 외화예금을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예금이란 외국환 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영수한 외국돈이죠. 외국환을 외화예금 계정에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 첫 번째 시간에 정기예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우리 원화로 넣는 게 정기예금이라면 외화예금이란 외국 돈으로 넣는 예금이다. 달러로 넣으면 또 달러 외화예금이 되겠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환율의 표기 방법에는 자국통화표시법과 외국통화표시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국통화표시법은 외국화폐 1단위에 대하여 자국화폐의 교환가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자국통화표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달러가 지금 얼마다 이렇게 자국환으로 표시를 합니다. 1달러가 지금 1250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국 통합 표시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화 예금의 종류를 보면 외화 보통 예금도 있고요. 외화 정기 예금도 있고요. 외화 당좌 예금, 외화 적립식 예금 등이 있다. 그래서 종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붉은 글씨 네 번째 줄에 붉은 글씨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에는 지급 결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때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지급 결제 수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소비 자금용의 일종으로 신용공여 및 신용장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 보면 일반 상거래상 거래 투명화 및 세원 확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카드를 쓰면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거죠. 거래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화 및 세원 확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일정 부분 카드 회원의 신분 증명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혹 모바일로 우리가 뭐 회원 가입을 한다던가 어떤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신분증 기능, 신분 증명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기능에 대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용카드를 이런 신용카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빨간 글씨 보시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의 계좌에서 즉시 출금됩니다. 그래서 계좌에 돈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다. 또 종류의 선불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선불카드는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신용카드 업자에게 미리 납입을 해놓고 해당 금액을 카드를 발급받아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미리 선불로 돈을 지급해놓고 그 선불한 금액 안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선불카드인데 그 선불카드는 대신 돈을 미리 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어떤 약간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뭐 2% 페이백이라든지 3% 페이백 이런 선불카드. 지금 우리 조금 유행하고 있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백전 카드 이런 것도 선불카드,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니까 선불카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카드를 간혹 우리는 분실할 수도 있고 도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실하고 도난 당했을 때 어떠한 우리는 그 이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난 당하고 분실 당했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사고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길이 있다. 그 보상은 보시면 붉은 글씨 보겠습니다. 분실 및 도난인 경우 회원의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용대금, 신고 전 60일 이내에 발생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 시에. 그런데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조금 필요한데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즉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 이제 그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부정 사용 금액, 사고가 나도 보상을 안 해주는 건 어떤 거냐? 회원의 고의로, 그 다음에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관리를 소홀했다, 또는 대여를 했다, 담보로 제공했다, 뭐 이렇게 이런 7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도 카드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7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 놓으실 필요가 있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드의 분실 및 도난 때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7가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항목까지 우리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3주차 수업에서는 집합투자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4주차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과제는 도어에 제가 과제 내용은 주제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도 도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